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본방에서 약속 관계에 있어서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6천을 찍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반대입니다. 네. 들어오지 말라고? 네. 오, 그래요? 일단 교수님 믿을 만한가? 아니 야수의 심정으로 들어가야지. 이럴 때 들어가야지. 제가 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직업을 30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진짜 가격을 예측하는 건 아이고, 그거면 벌써 떼돈 벌었지. 네,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고 뭐 이렇지만 그건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 남들 많이 사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코스피가 이제 내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나갈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말씀은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그냥.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초지일관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교수님 하실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은 조금 이제 잦아드는 이제 이런 국면이고 그다음에 자본 시장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금 좀 생각을 좀 다들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그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그 노후를 조금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그 노후 대비한다고 넣었다가 그마저 뭐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박이 아니고 이 현금 흐름을 이제 조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노후가 지금 지금 뭐 베이비 부모들은 조금 난데 그래도 상당히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노인 빈곤이 우리가 한 전 세계로 특히 선유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2배, 3배씩 이렇게 빈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 이 자산 축적과 그다음에 이 구성을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꼬시는 사람들이 넣으라고 꼬시는 사람의 논리는 아주 심플해요. 네가 적금 넣어봤자 주식으로 적금보다는 많이 번다. 논리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많이 뭐 받는데 유행하는 배당 ETF 기본적으로 뭐 3% 4%를 주니까요. 네.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프레임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무자본 국가에서 많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돈을 쌓는 이 자본시장 보따리가 상당히 커졌어요. 이게 정말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빵 만들고 어머니가 저축해서 그걸 돈 굴리는데 어머니가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가구에서. 그럼 뭐 이럴 경우에 저는 아버지 그 빵 가게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어머니한테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설 연휴 동안에 그 서초동 이제 반포 근처에 그 스타 거기서 커피 마시는데 어르신들 두 분이 등산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 커피 한 잔씩 하고 계시던데 막걸리 한 드시고 누가 아니 멋쟁이시네.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저는 뭐 글 쓰고 있었고 다 들리는데 재밌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커피 주문하시고 케이크 값은 아까우셨는지 이 집에서 한 거 갖고 와서 설이니까 그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정말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인데 좀 소비를 좀 하셔도 되는데 한가 보는 게 이게 저분들의 그 전략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과장하자면 쓸 돈이 없어요. 집에 다 돈이 다 잠겨가지고 부동산은 정말 생산적이지 않아요. 돈이 잠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 돈을 좀 부동산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좀 꺼내서 네. 좀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옮겨와야 할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3차 예, 뭐 상법 통과됐죠? 네, 통과가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뭐 좋다고 보죠. 예, 항상 그런 거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렇고 이제 네 번째 거가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뭔데요? 네 번째 거는 이제 그 원래 뭐 이 재벌가에서 상속을 하려고 좀 주가를 좀 이렇게 일부러 내리는 주가 누르기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못하게 만드는 이제 상증법, 상속주녀세법 이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이 포텐셜은 괜찮았는데 거기다 돈을 맡겨놓으면은 한 몇 년 일하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안 들여다보고 들여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 지배 주주들이 그 돈을 다 뽑아가가지고 완전 껍데기밖에 안 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무래도 방지할 수 있게 되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일예로 대표적인 게 그 삼성 상속할 때 삼성물산이 뭐 레미안도 짓고 괜찮았는데 그 상속 즈음해가지고 갑자기 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시공 안 한다. 우리 제일모직이랑 우리 그 합병해야 되는데 삼성물산 너무 비싸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안 하고 막 이랬. 몇 년 동안 영업을 안 했어요. 재건축 수주를 안 했어요, 진짜로. 레미안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네, 이제 설명 말씀드릴 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상법 개정 있잖아요. 왜 한꺼번에 하러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법안이 다 따로 있고 하나씩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늘 새벽 0시 1시쯤에 이소영 의원이 페북에 올린 것 같던데요. 그래서 잠 안 자나. 그 상법 개정을 이제 여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아주 젊은 소장파 의원이 총대를 메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게 이제 PBR이 낮기로 유명했는데 요즘 이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업의 주가를 일부러 안 낮춘다기보다 안 올리고 있구나. 뭐 이 정도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시가 평가를 하지 않고 장외시장처럼 만약에 지금 주시지만 장외시장처럼 평가해서 원래 가격대로 증여세를 매길게 상속세를 매길게 이 법안인데 실질적으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시장 개혁에 대한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또 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센 건가를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 기업 현대차의 가치를 지금 상장가액이 아니고 다른 시장가액으로 예를 들어 비상장주처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시장적인 거죠. 네. 그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절충안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배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동원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정체했던 상당히 정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벌 3, 4세 상속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슈에서 재벌들이 부가가치를 거의 못 냈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 아빠들은 그나마 좀 기업가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했는데 그 3, 4세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기업가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도 지금 상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상한 관행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 왜곡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났던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안 할 테니까 상속세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를 자꾸만 내리는 이런 이상한 기업 결정을 했고 그게 우리 경제를 또 이상한 왜곡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은 된다고 보고 다만 어려운 거는 일단 그 기재위가 국민의힘 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그렇죠. 정치적으로 진도가 나가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 영향이 좀 있겠네요. 제가 또 오늘 또 가짜 뉴스 하나 이거 왜 가짜뉴스 하면 안 되지. 가짜뉴스 하나 풀고 갈게요. 저희 금요일에 언론 어때라고 있는데 거기도 출연하실래요? 바쁩니다. 안 돼요. 목요일 바빠. 네. 그래픽 하나 올려주세요, 피디님. 아니 이게 정말 뭐예요 이건? 특히 댓글에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지난 석 달간 2월 24일까지 지난 석 달간 우리 주식을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느냐.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바치고 있다 기관이.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노관한다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오른쪽에 제가 연기금 표현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국민연금은 마이너스는 뭐 샀다기보다는 팔았 뭐 그냥 사고 팔고 했어요. 네. 시세 이제 많이 샀다가 제가 볼 때는 오르니까 팔고 나간 것 같아요. 네. 금융투자 그리고 금융투자는 뭐 개인이 ETF 사서 올라갔다는데 그것도 아니. 개인이 ETF 사면 왼쪽 개인으로부터요. 개인들도 시세 차익 많이 팔고 나갔고요. 외국인들 팔고 나간 건 알고 계시고요. 네. 금융투자라는 건 기관이나 뭐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중에서도 또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단기자금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뭐 하는 거라 사실 썩 좋은 돈은 아닌데 그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이 코스피 받쳐가지고 6천 만들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코스피 얘기했으니까 좀 마무리 질문으로 이걸 드리겠는데 이 코스피 6천 기념비적인 일인데 실물 경제와 이제 상관성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품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거품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일단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은 지금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던데. 뭘 또 강조를 해 그렇게. 지금이라도 배 가죠. 아프게. 이렇게 자 돈이 그 두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얼마나 버느냐?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들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벌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위에 뭐 M7이라든지 이런 AI를 이끌고 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꿈을 찾아서 가고 있지만 네. 그 꿈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우리는 현실 눈에 보이는 걸 직접 만드는 우리만의 기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게 실물로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정책하는 그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성과가 나는 거는 맞고 그리고 우리 여러 다양한 지표를 보면은 우리 그 증시가 이 정도 가는 거는 뭐 이제 거의 정상의 거의 하단까지 온 거다. 정상의 하단. 네, 정상의 하단. 그럼 더 오르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수급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하단 정도까지 지금 회복을 한 거고 그래서 더 오를 여지는 있다. 근데 다만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일종의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그 지금 뭐 일종의 이제 우리 내구재를 지금 팔고 있는 건데 내구재라고 하는 게 이제 한번 사고 나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또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다운턴으로 갔을 때 다른 산업들이 또 약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그 반도체나 자동차나 지금 세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아마 세금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올해. 그러겠네. 올해 예. 좀 많이 남습니다. 예. 많이 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거 좀 동원해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제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도 재정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좀 같이 해줘야지 이 다운턴이 왔을 때 또 다른 또 산업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반 성장 해줘야 된다. 하이닉스만 이렇게 너무 그렇지, 잘 그렇지. 나가면 안 되고 그렇지. 그 옆에 붙어 있던 예컨대 뭐 최근에 뭐 하이닉스에서 약간 좀 약간 그 언론 홍보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데도 우리 잘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협력 업체들 중에서도 뭐 1조 원대 이런 기업으로 또 발돋움한 경우도 많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줘야지 그 큰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뭐 우리 시선집도 며칠 전에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상금을 받으셨으면 같이 협력 동반 성장. 동반 성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반 회식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알겠고요. 그러면 그나저나 제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은 어디에 걸려야 되느냐? 약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걸려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자산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진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은 10분이 지난 지금도 의견 변함이 없고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씩 자본시장에 담궈서 ETF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인구 구조를 봐도 지금 저희 셋이 다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던 100만 원이 있던 다들 지금 은행에 맡기기는 뭔가 아쉽고 그렇다고 그렇지. 개별주를 사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렸고 그래서 ETF를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뭐 수십조 원 묶여 있는 아니 수백조 원 묶여 있는 저 DB형 이 퇴직연금 이런 퇴직연금. 것도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기업에 맡겨놨잖아요. 무서워서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조가 회사랑 의결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씩 뭐 위험한 투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가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 돈 시장이 너무 커졌다.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가격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추세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물론 이제 추세는 정확하게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 않고 집값 상승 추세가 특히 강남 3구는 이제 완전히 영에 수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잡힐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경향신문이 지난 한 달간의 서울 지역 구별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했더라고요. 이런 거 참 좋아요. 이게 통계로 보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 한 달에 비해서 한 4% 정도 떨어졌고 강남구는 4%? 4%, 오, 꽤 떨어진 강남구는 한 6% 정도 떨어졌더라.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그런데 이제 구별로는 뭐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라서 이게 뭐 아주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흐름은 잡힌 것 같다. 네. 흐름은 잡힌 것 같지만 지켜봐야죠. 흐름은 네. 잡혔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자님 설명이 정확하다고 보고 저도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요거는 이제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그 정부가 봐야 될 거 그 자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차입자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임대차 시장을 조금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큰 임팩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 5년, 10년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때는 문제가 지금 했던 게 이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공공이 이제 임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재정의하면서 이제 그 물량을 밀고 들어와야지 이제 한 5년 10년 그 뒤에 지금 이제 속 시원하고 좋은데 지금의 이제 후과가 남지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거래됐던 부분에서 역시 내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주택자라고 일단 추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일주택자나. 추정 영역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내놓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많이 오른 것 같다. 이 정도면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이라는 말도 조금 그 이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팔고 나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한강벨트 집값이 15년 전에 10억 하다가 한 2년 전에 30억 한다고요. 30억 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맞긴 좋긴 좋은데 이게 맞냐 했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40억이 됐다고. 40억 주택은 지금 뭐 60억이 됐다고요. 말이 안 되지, 1, 2년 말이.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굉장히 그 행정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정치인인데 뭐든 하면 할 것 같고 보유세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지금 팔면 그래도 양도세 상당히 아낄 수 있고 여보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잖아 해서 내놓는 게 좀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락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고 그 가격에 살지는 못하겠다. 지금 집값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사지는 못하겠다. 이게 있고 일단 살려면 25억 이상이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강벨트가 지금 30억 40억인데 이게 그럼 이제 선거 지나고 이제 개편안 나올 때까지 이게 가격 급락으로 가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이게 거래가 꽉 막히면서 관망세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 그래서 지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계를
2년 1월로 돌렸을 때 그때 집값이 무너지고 있었고 둔촌주공 살리기가 둔촌주공이 이제 청약률이 70%밖에 안 나오고 예, PF 기억난다. 예, 예. 돈을 수백억을 못 하고 있을 때 정부가 그걸 해결해 주면서 그때 왜냐하면 PF 부실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월 3일인가 13대책인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실거주 풀어주고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전매 제한도 10년에서 3년으로 풀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위급하니까 투자용으로라도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뭐죠? 그거 사세요 해서 그때 32평이 14억 정도 했는데 지금 뭐 30억 넘어갑니다. 그때는 우리 벌써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때 심각했어요 분위기.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책을 잘했다 몰랐다 이게 아니고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40조 원 들여서 이제 신생아 보금자리 특례 같은 또 돈을 엄청 뿌리는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 주택 시장을 부양한 이유는 PF 시장이 무너지면 은행까지 무너질 거라는 관료들의 그러면 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협박을 엄청 했죠. 금융위기 온다고. 그때 협박을. 위기감이. 첫 번째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뭐 강남 불패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시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무너지면 확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김 기자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진보 정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의 차이는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노무현 이제 문재인 뭐 대통령 그때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그 자체도 지금 차이가 좀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의지가 있다고 그랬지만은 시장에서 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의지보다는 능력을 봤던 거 아닙니까? 뭐 의지 플러스 능력인데 예컨대 뭐 부동산 때려잡겠다 그런데 뭐 좀 이름 말해서 그렇지만 김현미 뭐 김수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봐야 뭐 하겠어. 그리고 그 2018년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재정개혁 특위라고 거기서 종부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뭐 2018년 여름에 대책이 나오는데 거의 뭐 종이 호랑이 같은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통해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재정개혁 특위에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안을 들고 왔죠. 그래서 제가 신문 컬럼에다가 그 특위 위원장도 물러나고 다 집어쳐라 막 그런 컬럼도 쓰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잡을 의지는 없구나. 그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그 가격이 뛰니까 쫓아가면서 그다음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쫓아가면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마음이 더 급해지니까 더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먼저 앞선에 나서 가지고 공무원들 니네들도 잘 들어. 나 이거 정말 심각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뭐 이 말이 맞건 틀리건 일단 숨죽이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정부가 혹은 이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뭐 일단 뭐 민주당이 된다고 치면은 민주당 그 자체가 이 정책을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현재 있는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도 좀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할 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였는데 그걸 변호하는 쪽에서는 대외 요인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하필 그때 세계 경제가 돈이 많이 풀리면서 세계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던 타이밍이었다. 하필이면 그 정부 때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봤어요?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제 그 정부, 그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잠깐 거시적인 지표를 말씀하셨지만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집권했을 때는 2001년에 9.11 터지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6에서 1로 낮춥니다. 코로나 때처럼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고 2002년에 풀리고 왜냐하면 2001년 나스닥이 4분의 1 통하기 나거든요. 네, 5천 가다가 1,30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시장이 2002년부터 불이 붙어서 활활 터질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그때도 뭐 우리는 낮춘다고 낮춘 게 3점 몇이었는데 금리가 우리도 그때는 굉장히 낮은 금리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5점 몇 금리를 가다가 그렇게 그러고 나서 2006년,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제대로 그 불길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정책 실패한 건 그 정권의 책임이지만 정책의 의지가 약했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왜요? 저는 예를 들어 그때 나온 831 이런 건 그때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전혀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준금리 문재인 정부 때 기준금리 1%였습니다. 1%. 그리고 코로나로 돈을 굉장히 풀고 있었고 전 세계에 집값이 안 오른 지역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하한이 지금 거의 3.3% 후반에 상단이 7%에 육박해요. 이거 정말 모든 가격의 중심추는 금리예요. 금리가 일단 유리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정책을 따라가다가 근데 지금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입구에서 치고 있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없는 돈으로 다 집을 사서 지금 뭐랄까 다주택자가 좀 숨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큰 칼을 빼들을 것처럼 사실 지금 큰 칼을 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큰 칼을 빼드는 것처럼 하니까 시장이 움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겨누는 칼,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칼이라는 건 빼고 나면 그렇죠.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보유세도 지금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높은 위에 있는 곳에서 정부가 칼집을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 정부는 교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시중 유동성은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추격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정부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칼집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뭐 그러니까 전 뭐 하여간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정부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지금.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 부동산 관련된 스탠스를 일관성 있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인기를 또 끌려고 이걸 뒤집을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다주택자들과 이 가게들이 바라보는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교정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죠. 제가 볼 때 지난 수십 년간의 집값 오름세와 지금의 다른 것은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1% 2% 지역과 나머지 90% 지역이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는 거. 맞아요. 이게 이게 굉장히 심한 것이고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들 가격이 왜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번에 서울 집값이 오를 때도 오르지 않았나 보면은 결국은 이자 부담을 원리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집값이 이게 한 7억 하던 게 5억으로 떨어지니까 내놓거든요. 집을 내놔야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3구는 집을 내놓지 않아서 집값이 유지되거나 그런데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 흐름세가 어디까지 좁혀지느냐 그것이 이제 한강벨트까지 좁혀져 왔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극화니까 며칠 전 박지원 의원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 그 보셨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팔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거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해남에 예, 그 가격 차이는 우리만큼 사는 선진국에 사실 그만큼은 다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특이한 점은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의 차이, 전세가율이 지금 지방은 거의 붙어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 이런 건 전세가 9천만 원이면 집값은 1억 천 뭐 이렇게 돼 있고 맞아요. 서울은 지금 예전엔 서울 강남도 전세가율이 75%까지였는데 지금 거의 40%입니다. 이거는 집 전세가라는 것은 내가 그 집을 쓰면서 얻는 편익에 대한 가치 플러스 기대 가격인데 기대 가격이 그 전세 가격은 편익 가격이거든요. 정확하게. 그 기대 가격만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 엊그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또 이제 거론을 했어요. 거기에 깔리는 함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전선이 넓어졌다. 제 생각도. 저는 아니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경자 유전이야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근데 외지인들이 지금 저는 뭐 대통령 절반이라고 그러죠. 저 외지인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부재지수가? 그걸 제 주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걸 산 게 막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야, 큰아버지가 내놨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우리 선산 들어가는 입구야. 그렇죠. 뭐 부모님한테 그 저기 임야 이런 거 물려받는 게 뭐 맞죠.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방향은 맞지만 이걸 내놓은들 누가 살까 지금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견해시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좀 약간 역사로 들어서 조금 새길로 새는 것 같지만은 그 레닌이 그 볼셰비키 혁명하고 뭐 이럴 때 그 농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농민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로 봐가지고 이 노동자하고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농민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농민들이 땅에 대한 집착 은 노동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뭐 약간 이제 농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땅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격농을 좀 인정을 했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땅이 없지만은 하여간 땅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선을 너무 넓혀놓게 되면은 이런 주택과 관련된 이런 그 전선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이상한 전선이 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선을 지금 너무 넓힐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땅에서 제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들 하면 자꾸 공산당이다 하는데 제가 3명의 대통령을 예를 들어 전 국토의 5%를 지정해서 여기는 아무 주택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세요. 그린벨트잖아요. 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택지개발 촉진법. 진짜 황당한 법입니다. 선진국은 다 위헌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위헌 판결 안 받았는데. 자, 줄을 이렇게 긋고 여기다 신도시 지을 테니까 집주인들 얼마 받고 나가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 토지에 대한 규제.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 공개형 그중에 뭐 토초세 같은 이런 건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도세를 팔기도 전에 걷는 거예요. 위헌 판정 받았지만. 그건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거고. 그 앞에 전두환, 그 다음에 박정희 다 공산주의자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뉴타운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 프랑스 가서 우리가 여기 신도시 지을 테니까 집주인들 그 공시가격이 10%씩 얹어줄 땅 주인들 얹어줄 테니까 나가세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공산주의죠. 우리는 그런 법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법이지만 그런 법을 통해서 강남도 반듯하게 개발했고 특히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도 아주 번듯한 도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색깔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계시죠. 네. 네, 있죠. 네,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토지 공개념 얘기하니까 뭐 사회주의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랬던 예. 이랬던 분도 계시죠. 네. 예, 이씨인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데서 꼭. 네, 하여튼 네. 자, 그러니까 이념의 눈으로 경제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지만 한때 이제 약간 진보적이신 분들이 개헌하게 되면은 장사한 사람만 점포를 가져야 된다. 상자 유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논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세다. 나 처음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경자에 대응되는 상자. 농사를 안 짓는데 왜 네가 왜 농지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 문제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넓혀 보면은 너가 장사를 안 하는데 왜 가게를 네가 왜 갖고 있느냐 도대체. 저도 좀 넓혀볼까요? 그러면 인류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그 지대 이익이 너무 크니까 진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걸 규제해 왔는데 맞아요. 진짜 길게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희년에 50년 만인가요? 네, 77에 49 해가지고 50년째 되는 날은 땅 주인 돌려주라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땅에 대한 규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정돼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주식과 부동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